매일같이 뉴스에서 듣는 합계 출산율 0.7명 혹은 0.8명, 이 숫자가 사실은 실제 존재하는 여성들이 평생 낳은 아이들의 누적 통계가 아니라 완전히 만들어진 가상의 여성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 숫자를 약간 체중계 눈금이나 온도계처럼 전혀 의심할 여지 없는 객관적인 실적이라고 믿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인구 데이터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막 우리의 눈을 가리는 착시로 가득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지만 정작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이 숫자의 숨은 공식을 완전히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가 두 가지나 도착했거든요. 그 지역공공정책연구원장 박노부 박사님이 정리하신 출생률 통계 분석 자료랑 방금 막 발표된 통계청의 2025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오늘 이 두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데이터의 이면을 낱낱이 펼쳐볼 텐데요. 평소에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 문제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인구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현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만드는 새로운 안경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바로 그 안경 이야기부터 해보죠. 박노부 박사님 자료를 읽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통계를 들여다보기도 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부터 교정해야 한다고 딱 지적하시더라고요. 아, 용어요? 언론이나 정부 공식 발표에서도 저출산이랑 저출생을 막 혼용해서 쓰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결정하니까요. 먼저 출산이라는 단어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그 행위나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 여성이 아이를 낳는 행위요? 네. 이걸 저출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의 원인이나 책임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 개인에게 확 쏠리게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주체가 딱 여성으로 한정되어 버리니까요. 그럼 반대로 출생은 어떤가요? 출생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사회적 현상 그 자체에 집중하는 용어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교육 환경, 노동시장의 안정성 같은 거대한 사회 구조적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책적 접근을 하거나 거시적인 사회 문제를 논할 때는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률이나 저출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본질이 훨씬 가까운 거죠. 잠깐만요. 제가 이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비가 오랫동안 안 와서 심각한 가뭄이 들었는데 기후변화나 물관리 시스템을 탓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집에 있는 우산한테 왜 비를 안 데려오냐고 막 따지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하고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출산에서 출생으로 단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우산에서 찾으면 맨날 우산만 고치려 들겠지만 기후에서 찾으면 댐을 짓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겠죠. 인구 정책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올바른 해결책은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프레임을 제대로 맞췄으니 이제 진짜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들여다볼 차례네요. 박노부 박사님 자료에 보면 보통 출생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방금 발표된 2025년 통계청 자료를 봐도 이 보통 출생률, 전문 용어로 조출생률이 5.0명으로 나와 있어요. 네, 아주 직관적이고 단시간 계산법이죠. 1년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를 그 나라의 총 인구로 나눈 다음에 1000을 곱해서 구합니다. 인구 1000명당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분모가 총 인구라고요? 그럼 거기엔 애초에 출산이 불가능한 남성이나 아직 어린 아이, 그리고 이미 가임기가 한참 지난 고령층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게 이 수치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분모에 인구의 재생산과 전혀 무관한 집단까지 싹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숫자는 실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허수일 뿐인 거죠. 아니 그럼 이건 마치 축구팀 평균 득점력을 계산하는데 그라운드에서 뛰는 공격수만 넣는 게 아니라 벤치 멤버, 감독님, 심지어 선수단 버스 기사님까지 전부 분모에 집어넣고 통계를 내는 꼴이잖아요. 버스 기사님이 골을 넣을 확률은 제로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미래 정책을 세울 때 전혀 쓸모없는 지표죠. 현실의 재생산 능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버스기사님이나 감독님을 떼고 실제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의 데이터만 아주 정교하게 뽑아낸 지표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합계 출산율입니다. 학술적 명칭으로는 기간 합계 특수 출생률이라고 부르죠. 아, 합계 출산율.
0.7, 0.8 하는 그 숫자군요. 이건 분모를 버스기사님 빼고 실제 가입 능력이 있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으로만 딱 좁혀서 계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요. 15세 여성과 35세 여성의 출산 확률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5세 단위로 다시 그룹화합니다. 연령대별로 득점력이 다르니까 세분화하는 거군요. 특별 출생률을 각각 구합니다. 네네. 이 7개 그룹의 출생률을 모두 더한 뒤에 각 그룹이 5년 단위로 묶여 있으니 마지막에 5를 곱해줍니다. 그렇게 나온 최종 수치가 바로 합계 출산율이 되는 거죠. 아,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오프닝에서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슬쩍 던졌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오해죠? 합계 출산율이 0.8명이다 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살면서 평균적으로 0.8명의 아이를 낳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 여성들의 평생 누적 데이터를 낸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흔하면서도 결정적인 통계적 착각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실제 어떤 한 여성이 평생 낳은 아이의 수를 15세부터 끝까지 추적해서 평균을 낸 실적이 절대 아닙니다. 와, 그럼 진짜 순수하게 가정에 기반한 가상 수치네요. 맞습니다. 만약 올해의 연령별 출산 패턴이 미래에도 변함없이 평생토록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단면을 딱 잘라내서 평생이라는 시간으로 길게 투영해본 가상의 시나리오인 셈이죠. 이해가 확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합계 출산율로 미래 인구를 예측하는 건 마치 새롭게 출시된 자동차의 평생 주행 거리를 예측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 평생 주행거리요? 네, 차 한 대가 공장에서 나와서 폐차장에 갈 때까지 몇십 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실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도로 위에 있는 1년차, 5년차, 10년차 자동차들이 오늘 하루 달린 거리를 싹 다 더해버리는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 상황과 운전 패턴이 계속 유지된다면 오늘 뽑은 저 새 차는 앞으로 평생 이만큼 달리겠구나 하고 가상의 슈퍼카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야,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1년차부터 10년차 차들의 현재 주행거리를 더해서 평생을 예측하는 게 5세 단위 연령별 출산율을 더해서 평생의 기대 출산수를 유추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구조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5세 단위로 쪼개고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죠? 그냥 작년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 그 절대적인 숫자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절대적인 출생아 수만으로는 거시적인 미래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생률 계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방향타를 잡는 데 있거든요. 아하, 인구가 유지될지 줄어들지 보는 거군요. 네, 인구가 현상 유지되려면 대체 출산율이라고 해서 부부 2명이 최소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이 가상의 모델을 돌려봐야 30년 후, 50년 후에 인구 구조 견적이 나오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는 얼마나 줄어들지, 노년층 부양비는 얼마나 뛸지 예측하려면 이 모델이 필수적이겠네요. 맞습니다. 정부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시뮬레이션 모델이 있어야 앞으로 학교를 몇 개 더 지을지, 폐교할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언제가 될지, 복지 예산을 어떻게 짤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숫자가 곧 미래 사회의 청사진인 셈입니다. 자, 숫자를 읽는 완벽한 도구와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데이터, 현실의 성적표를 마주해볼 차례입니다. 방금 발표된 통계청의 2025년도 잠정 결과를 봤는데 데이터가 꽤 충격적이던데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네, 이번 2025년 데이터는 확실히 기존의 추세를 빗나가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네, 2025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가 무려 25만 4,500명을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6.8%, 무려 1만 6,100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네, 매년 바닥을 뚫고 내려가던 출생아 수가 드디어 의미 있는 반등을 한 거죠. 합계 출산율 역시 0.86명으로 전년도 0.75명에서 0.05명이 올랐고요. 조출생률도 5.0명으로 0.3명 증가했습니다. 수년째 곤두박질 치던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디테일한 지표들도 눈여겨볼 만해요. 지역별 격차가 엄청나더라고요. 세종시가 합계 출산율 1.06명,
전남이 1.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반해 서울은 0.63명으로 꼴찌였습니다. 거의 2배 차이예요. 네. 그리고 출산을 하는 어머니 연령대, 즉 모의 연령 집중도를 보면 30대 초반이 약 12만 명, 30대 후반이 약 7만 8천 명으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주 출산 연령대가 30대 중후반으로 완전히 굳어졌네요. 맞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표면적인 반등 이면에 있는 짙은 그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출생아 수가 25만 명대로 늘어난 건 아주 긍정적이지만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무려 36만 3,400명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1.3% 증가했죠. 와, 결국 태어난 아이들보다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자연 증가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만 8,900명입니다. 2020년 이후에 인구 자연 감소의 늪에서는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에 거의 11만 명 가까운 인구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뉴스에서는 출생할 수랑 합계 출산율이 깜짝 반등해서 엄청 희망적인 것처럼 보도될 텐데 말이죠. 네, 당연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기가 더 태어나서 그래프가 꺾였다는데 왜 우리 동네 지방소멸 위기는 그대로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보통 출생률과 합계 출산율의 구조적 차이를 알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합계 출산율에 살짝 반등했다는 건 그 15세에서 49세 여성 그룹 안에서 출산 행위가 약간 더 활발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아하, 그 선수들 안에서의 득점률이 올랐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전체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배를 생각해 보시죠. 이 배는 이미 초고령화라는 빙산을 만나서 거대한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해버렸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워낙 방대하니까 매년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의 절대적인 인구수 자체는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애초에 모수 자체가 다르군요. 골을 넣는 선수들의 득점률은 약간 좋아졌는데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숫자 자체가 11명에서 3명으로 확 줄어들어 버린 거네요. 반면에 은퇴하는 선수는 매년 막 쏟아져 나오고요. 네, 정확합니다. 가임기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라는 비율이 미세하게 올랐다고 해서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거대한 노년층의 사망자 증가라는 절대량을 단번에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와, 통계의 착시를 넘어선 거대한 구조적 함정이네요. 지역별 격차를 보면 지방 공무원들이 마주한 현실이 더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아까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1.1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치만 보면 전남에 거주하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는다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죠. 하지만 전남의 절대적인 청년 인구 자체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서 분모 자체가 아주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착시 효과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일자리와 인프라로 전국의 청년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지만 막상 살인적인 주거비와 경쟁 때문에 그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합계 출산율이 0.63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고요. 결국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서울조차도 인구 재생산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고 정작 합계 출산율 수치가 좋게 나오는 지방은 청년들의 절대 다수가 떠나버려 분모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2025년 총계에서 반드시 읽어내야 할 진짜 위기의 본질이죠. 이제야 이 복잡한 데이터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지네요. 우산을 탓하는 출산율 대신 사회 구조를 짚어내는 출생률이라는 렌즈를 껴야 하는 것. 그리고 버스 기사님까지 포함된 보통 출생률에 속지 말고 합계 출산율로 미래를 읽어야 하는 것. 네, 그리고 2025년 데이터의 반등 이면에 여전히 10만 명 넘게 인구가 증발하고 있는 양면적인 현실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5세 단위의 숫자들을 파헤쳤을까요? 이 숫자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정책 입안자는 헛돈을 쓰지 않고 시민들은 정부의 지방소멸 대책 같은 인구 정책이 버스 기사님까지 포함한 엉터리 통계에 기반한 건 아닌지 똑바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통계의 착시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구조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곧 미래를 감시하고 준비하는 힘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성 한 명이 도대체 몇 명의 아이를 낳는가라는 분모와 계산기에만 집착해 왔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든 2명으로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이미 인구 구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해서 이 0.8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이 비정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 즉 뉴노멀이 된 사회라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무조건 예전처럼 인구 숫자를 팽창시켜야 한다는 강박을 완전히 버리고요. 억지로 숫자를 끌어올리는 정책 대신에 올해 적게 태어난 이 25만 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각자 3인분, 4인분의 생산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질적인 구조를 개조하는 데 그 예산을 쓴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인구의 양을 늘리는 과거의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면 이제는 인구의 질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상상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네요. 숫자를 어떻게 올릴까가 아니라 이 주어진 숫자와 함께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롭고 선명한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을 일상 속에서 깊이 사유해 보시길 권하며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